그 다음에 거기 328페이지에 가면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이라고 있어요. 그죠? 이게 법적인 위험도 있고요. 시장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용 위험도 있어요. 법적인 위험은 각종 인허가라든가요, 아니면 지역 주민과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것 등에서 나올 수 있는데, 인허가에 대한 것도 문제가 클 수 있어요. 이게 대규모 개발 사업일 때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설계도를 작성해서 집어넣잖아요. 근데 설계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빠꾸당한다고요. 근데 이게 설계도가 수정하는 게 그냥 하루 이틀에 수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이거 시공회사라든가 시행사들은 이미 땅을 확보할 때 융자를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지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지역 주민하고의 마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파트가 있는데 옆에 주상복합이 들어선 거야. 일조권 침해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내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기 서울에 무슨 어디 성동구 어딘가에 있는데 피해 보상액이 150억인가 뭔가 떨어졌다고 그때 나왔었어요.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는 이게 분양이 어떻게 잘 되든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수익성에는 큰 데미지를 입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 부지를 쓴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저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냥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은요, 이건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야기되는 거예요. 미래 수요는 예측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래서 이게 100% 완공이라고 가정하면요, 개발 사업 초기에는 뭐가 커요? 위험이 크죠. 이게 가치라고 그러면 대신에 완공이 다가오지면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선분양할 수 있다는 거죠. 선분양하면은 수요자에게 리스크를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매도 또는 임대하게 되면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시장 위험을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방식을 쓸 수도 있고. 또 하나 비용 위험이라는 것은요, 공사 기간이 늘어지게 되면은 또는 인플레가 발생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죠.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체결할 수 있어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있죠. 이거 현실적으로 써요. 이것도. 이거는 왜 저기 부산에 가면은 저기 최근에 그 비리로 유명한 데가 있죠. 무슨 시티 그래가지고. 그게 시공사가 이 건설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걸로 해줬다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를 짓는데 이게 비용을 만약에 80억이면 80억에 맞춰놓고 추가되는 비용이 있으면 다 얘네가 부담하기로 하고 이걸 공사를 진행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혜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비용이 초과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네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부실시공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재를 좋은 거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얘네가 만약에 분양대행도 한다 그러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해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줄이는 방법으로 이걸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있죠. 거기는 또 별표 3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지문도 활용을 많이 해줘요. 특히 시장 분석에 관련된 거는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게 시장 분석이에요. 이게 선행 분석이고요. 얘네가 경제성 분석이고요. 이게 후행 분석이에요. 자, 근데 이게 뒷페이지 332페이지에 가면 거기 하단 박스에 부동산 분석의 체계라고 있죠. 거기 보면 등호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레벨의 그 등급을 나눠주는 거예요. 얘가 제일 상위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성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이 분석은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분석으로 갔다는 거에서 이게 등급을 표시해 주는 거고 순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역 경제에서 분석서부터. 그래서 얘가 순서로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 분석의 올바른 순서 있죠. 그럼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네, 지역 경제 분석이 나와야 돼요. 등호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요, 뭐를 하냐면 개발을 내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제 그 후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지역의 모든 수요 요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가구, 고용 또는 소득이 있죠. 네, 이거를 분석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분석을 해요. 경제 기반 분석을 통한 입지 개수라고 그래서요. 이게 로케이션 퀘션트라고 그래서 입지 개수, 일본 애들은 입지 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개수를 측정해서 얘가 1보다 크면 그 지역의 그 주된 산업이 기반 산업이 되고 1보다 작으면 비기반 산업이 된다 그랬을 때 지역마다 가면 요 기반 산업이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우리가 지금은 많이 문제가 있지만 울산하고 거제 같은 데 가게 되면 조선해양이 발달했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1인당 가구 소득도 상당히 높았고 고용 창출도 많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슨 상태가 돼요? 구조조정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대우조선해양이가 걔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지원 계획이 없으면은 걔네는 또 공중분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이 실직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걔네가 활성화가 됐으니까 고용 창출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사하는 게 어디서? 지역경제 분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분석이 해주냐면 시장 분석을 통해서 시장을 세분화하고요. 시장을 뭐를 해요? 차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수요 중에서 모든 수요를 개발업자가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의류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면 의류가 크게 나누면 남성 의류가 있고 여성 의류가 있죠. 또 연령대별로 틀리죠. 아동복도 있죠. 그거를 다 혼자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가 제일 잘하는 거를 공략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그러면 이 안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족과 같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싱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대하고 30대 초반에 독신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이 있죠. 네, 거기를 타켓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기존에 있는 주택은 일반적인 단독이나 다세대 하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연립 같은 데 다세대 이런 데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고시텔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아파트 같은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편익성을 갖추고 있는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없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차별화를 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면서 다른 기존 상품하고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분석을 해요? 전 단계에서 얘를 우리가 상품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얘를 선택했으면 얘가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봐야 되잖아요. 예, 이게 여기서 조사하는 거예요. 이 지문이 또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매 또는 임대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무슨 분석을 하냐면 흡수율 분석을 해요. 얘가 또 많이 써요. 그러니까 흡수율 분석은 추세 분석하는 거예요. 과거 및 현재 자료를 토대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수요는 우리가
확인을 파악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이 분석을 통해서 추세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 분석은 무슨 수요를 추정하는 것이다.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거기 가면 그 331페이지에 거기 가면 중간 박스에 흡수 분석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은 1번이 흡수 분석이 2번이 흡수율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거기 내용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돼 있죠.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흡수율 분석의 목적은 단순히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미래 흡수율을 파악하는 데 있다고 돼 있죠. 즉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지어서 만약에 막상 시장에 매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해서 공급을 했을 때 얘가 과연 그 원하는 시간 내에 다 분양이 될 수 있을까, 임대가 될 수 있을까의 정도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까지 조사를 하게 되면 대충 분양의 정도나 임대 정도를 파악해서 수익률 정도가 유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타당성 분석에서는 전 단계에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수익률을 가지고 과연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이거를 조사하는 게 타당성 분석이라고요. 왜냐하면 개발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자기 자금만 갖고는 투자를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럼 누구를 유치해야 돼요? 투자자를 유치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투자 분석에서는 위험과 수익의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서 무슨 이용이 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이용이 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 과정이 되게 복잡하다는 얘기죠. 지금 특징적인 것만 얘기한 거고 근데 이것만 시험지문으로 써요. 계속 반복해서. 얘 잘 나오고요. 그렇죠? 이거 잘 나와요. 특히 이 분석을 기초로. 시장성 분석을.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33페이지 가시면 상단에 그것도 별표해야 돼요. 박스에. 그러니까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있죠. 333페이지 맨 상단에. 네. 그러면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게요. 두 가지가 일단 대표적이니까. 이게 B가 빌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 사업자가 먼저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죠? 빌드니까.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얘가 트랜스퍼라고요.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에게 이전을 하는 거예요. 이전을 해주고 그 조건으로 오퍼레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운영권을 획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운영해서 들어간 돈이 있죠. 회수하는 방식이죠. 인천국제공항 가는 도로 있죠. 네. 이 도로가 민자를 유치해서 설치한 거예요. 만약에 소유 자금이 한 1조 2천억 들어갔으면 그 당시 정부 예산의 편성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자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항이 개통이 되면 당연히 도로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일단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설치하고 소유권은 당연히 정부에 기부 체납했고 조건으로 뭐를 따낸 거예요? 운영권을. 그래서 여기다 톨게이트 설치하고 얘네가 뭐를 받는 거예요? 도로 사용료를 받죠. 그래서 민자 고속도로가 대부분 사용료가 비싸요. 그래서 인천공항을 들어갔다 나오면 한 15,000원 이상 들어가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30년 동안의 운영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돈으로 들어간 돈을 회수해서 빠져나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BTO 방식은요. 시설 사용자에게 뭐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공항이라든가 또는 항만이라든가 이런 애들 있죠. 네, 이런 거를 설치해서 들어간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BTL 방식이 뭐냐면요. 앞에 거는 다 똑같은데 이게 리스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요.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학교, 도서관, 군인 아파트 뭐 이런 거 지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종시 교육청에서 그렇죠? 여기 자연 친화적인 초등학교를 짓고 싶은 거예요. 세종시에. 근데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초등학교를 짓는 거예요. 짓고 난 다음에 이 학교에 대한 권리는 교육청에서 가져가는 조건으로 여기 건설업자하고 뭐를 체결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이 여기에다 임대료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임대료를 받아서 들어간 돈을 회수해가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뒤에가 마지막이 뭐다? 리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리스. 임대했다고. 어? 대표적인 게 BTO하고 그다음에 BTL 방식.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여기 입지개수하고 요거는 뒤에서 돌아올 때 우리가 해드린다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지대 및 지가이론이라고 있죠. 348페이지. 예. 거기서 그 349쪽에 가면 농경지 지대론이 있죠. 걔들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카도의 차액지대 있죠. 튀넨의 위치지대, 막스의 절대지대 있죠. 그거 지대 발생 요인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 여기를 오전 빠르게 물어봤더니 여기는 수업을 다 했대요. 예? 다는 안 했다고요? 아니 4장 5장은 안 했다고요? 이게 쭉 훑어주시긴 했는데 그 네.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서 뒷부분 6장으로 넘어가셨어요. 아 어쨌든 그러면 이번 순환 돌아올 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왜 시장론 있잖아요. 왜 부동산 시장의 특성, 왜 주택시장, 효율적 시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간단하니까 걔는 뒤로 미루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을 먼저 하면 예, 진도는 맞춰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대로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학자까지도 정리가 돼야 돼요. 리카도의 무슨 지대? 차액지대. 튀넨의 위치지대. 얘네 지대 발생 원인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지대 발생 원인은. 다른 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이거 지대 발생 원인이 있죠. 일단 토지의 비옥도, 토지의 희소성, 그 다음에 수학 체감의 법칙 있죠. 예, 이게 지대 발생의 원인이 되고요. 단 이 사람은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일단 기억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안 되면 얘 있죠. 리카도. 얘는 항상 이거를 달라고 그래요. 이게 없다고. 끝나고 가면 학원 수업 끝나면 맨날 얘는 차비 달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잘 추는 춤이 이거래요. 트위스트 아시죠? 얘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지대 발생 원인이요. 시장으로부터의 위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치의 차이는 거리의 차이를 낳게 돼요. 이게 결국 수송비의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수송비의 절약분이 지대가 된다는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막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토지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막스가 대표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가잖아요. 자본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사유재산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왜 제목이 절대냐면은 땅이 기름지든 기름지지 않든 위치가 좋든 좋지 않든 간에 남의 땅을 사용하면 대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뭐는 발생하는 거예요. 지대는 무조건 발생하는 거예요. 비옥도가 좋든 안 좋든. 그러니까 얘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성립해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나요? 네. 이거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알론소의 입찰지대라고 돼 있죠. 이게 티넨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거고요. 거기 일단 입찰지대 개념 정도는 알아야 돼요. 거기 350페이지 상도 중간에 가면 단가로 2번에 입찰지대라고 있죠. 동그라미 3번에 가면 자 입찰지대란 비드가 입찰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번역해 준 거예요.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예요. 이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했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입지 경쟁과 지대 뭐 이런 논리로.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얘네 먼저 자 제가 그 353페이지 가보세요. 자, 거기 2번에 가면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1번에 보시면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학 체감의 법칙의 작동을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았다. 원인 나오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 자체가 지대의 발생 요인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2번에 가면 위치지대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한다.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멀어질수록 뭐가 증가하니까? 수송비가 증가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건 한 예를 들어 드린 거고 기출을 확인하게 되면 이 표현이 한 4번이 나와요. 다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조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숙지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바꿔준다고요. 이거. 얘는 한계제 지대 성립하지 않잖아요. 성립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얘는 성립하는데 얘는 거꾸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슬쩍 바꿔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는 단답형으로도 나왔다고요. 박스 처리해서. 얘도 박스 처리해서 단답형으로 나왔고. 그죠? 그리고 355쪽에 가면 도시공간 구조론이라고 있죠. 얘네는 근래 단독으로 나오는 게 조금 줄어들었어요. 내용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지대이론이라든가 입지이론하고 묶여서 나와요. 근데 동심원 이론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냐면 점유지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중심 업무지구고 여기를 둘러싸고 무슨 지대? 점유지대. 여기를 둘러싸고 뭐? 저소득층. 여기를 둘러싸고 뭐? 고소득층. 여기서 얘네 위치가 또 중요해요. 점유지대는 내측이 있고 외측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외측이 퇴화주거지구예요. 그러니까 내측이 경공업지구라고요. 이게 1930년대 이론인데 1930년대는 미국에 이태리계라든가 아일랜드계 해외 이주자들이 많이 들어올 때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 해외 노동자들 들어와 있죠. 걔들 그러면 주로 어디에 있어요? 공단에 취업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거를 어디다 두겠어요? 공단 그렇죠. 주변에. 소위 얘기한 대로 쪽방, 벌집 이런 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런 주거지구란 말이에요. 외측이. 근데 여기서 거주하고 있다가 소득이 좀 증가하면 혼자 온 사람이 아니라 가족과 같이 이주한 사람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방 한 칸이라도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거 이동이 발생한다고요. 여기로. 그러면서 저소득의 주거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거주하다가 소득이 좀 더 높아지면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아 이주하겠죠. 그러면서 다시 고층의 주거가 생기는 거예요. 거주지 분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다 일정하게 원을 그리면서 성장한다 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론에.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성장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외곽으로 나갈수록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죠. 그러니까 나가면 나갈수록 범죄나 질병이나 인구 밀도 이게 낮아진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시 구조하고는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저소득의 주거는 고소득의 주거보다 도심 안쪽에 위치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의 저소득층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서라도 도심 안쪽에 위치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선형 이론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선형 이론은 고소득층들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 도심까지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해요. 도로가 열리는 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상대적인 차이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356페이지에 가면 그 그림 있고요. 동심원 이론에서 거기 안에 보면 내용이 있죠. 내용이 보면 단가로 3번 있죠. 예, 그거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동심원상으로 확대돼서 성장하며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가 낮아지면서 범죄, 인구 이동, 빈곤 및 질병 등 도시 문제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원래 동심원 이론이 시카고시의 범죄 발생률을 조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정도를 정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입지론에 가시게 되면요. 거기 363페이지에 티넨의 농업입지론이라고 있죠. 이건 이 지대로라고 이제 결부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나가면 이제 배보의 최소 비용이론은 이건 다음에 돌아올 때 간단하게 이건 정리하면 되고요. 어디는 기억해야 되냐면요. 368페이지에 가면 레일리의 그 소매 인력 법칙 있죠. 그리고 옆에 가면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고 있죠. 그거 두 개는 별표해야 돼요. 걔네는 이론 아니면 계산 문제로 나와요. 이론은 계산 문제로. 근데 계산 논리가 간단해요. 간단하기 때문에 걔네는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그리고 넘기셔서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으면요. 378페이지 하단에 가면 부동산 마케팅 전략이라고 있죠. 거기 별표 3개 하시면 돼요. 마케팅에서는 거의 거기서 나와요. 378페이지 하단에 마케팅 전략 있죠. 네, 그거 주로 위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돌아올 때 앞에 경제론, 앞에 총론을 빨리 갈 거고요. 경제론을 시간을 좀 더 쓸 거고, 시장론 들어갈 때쯤 이쪽으로 와서 여기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안 했던 파트에 대해서 그러면 쭉 하시면은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은 꼴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모의고사 보면 웬만한 간단한 것들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뭐 계산 문제는 뭐 1분 내로 풀 수 있을 테니까. 계산 문제는 10개 내외만 정리하면 돼요. 10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계산 문제 다 틀려도 60점 맞을 수 있어요. 네? 이게 우리가 여기가 5주가 됐으면 다음 주에 한 번을 더 하면서 정리를 했을 텐데 다음이 5월 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데 만약에 5월에 이제 한번 들어온 인원 보고 안 하면 이제 5월에 첫 주에 그냥 이거 보완해서 끝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신에 복습은 좀 해줘야 돼요. 예? 조만간에 진실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진의 시간이.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면은 갑자기 최천여부터 안 나온다고 그럴까봐 최천여가 등장하면 시험 볼 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 그다음 매번 빠지면은 큰일 날 줄 알아.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으니까 보완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